올해 2기 신도시에서 3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미분양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검단 지역은 이제서야 첫 삽을 뜬 곳도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일하는 재화공들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실업에 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과연 사실인지 서울경제TV가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하고 있어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대용량 커피와 미니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른 맞춤형 소비자를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에게 용량이 공략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를 4곳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새로 지정된 신도시에 쏠립니다. 그런데 몇몇 2기 신도시는 개발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인천 검단 등은 이제서야 첫 삽을 뜬 곳도 있습니다. 올해 2기 신도시에서만 3만 가구가 분양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미분양 우려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참여정부가 고덕면과 서정동, 지제동 등을 묶어 2006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한 곳입니다. 판교, 위례, 파주, 운정과 함께 2기 신도시로 불립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5만 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3천 가구 공급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 공사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겁니다. 올해 고덕 신도시에선 6월부터 총 2,7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섭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 4곳이 입주를 앞둔 상황. 2년 전 분양을 마쳤는데 모두 수십 대 1에 달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때는 평택이 분양할 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소사볼 쪽이 피가 4.5촌이 붙어있을 때였어요. 더 훨씬 낫잖아요, 위치가.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많지. 청약 열기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올해 고덕 신도시를 포함한 평택에선 16,000가구가 이삿짐을 풀 예정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물량입니다. 입주 폭탄에 4개 단지의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가 낮게는 2천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경기도에서 가장 치열했던 당시 열풍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신혼희망타운도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지금 파라곤도 저기 이제 외부 사람이 투자가 있으면 윈을 할 수 있으란지 조금 100%라고 생각은 아니고 피는 있을 것 같아요. 올해 500여 가구가 공급되는 화성 동탄 2신도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입주를 앞둔 물량이 많아 미분양이 우려됩니다. 특히 동탄역과 거리가 먼 남동탄에선 전셋값이 1억 원 밑으로 떨어진 단지도 나왔습니다. 올해 2기 신도시 공급 물량은 총 3만여 가구. 최근 첫 마수거리 분양을 시작한 인천 검단과 북일해 등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실제 서울 접근성에 따라 두 곳의 청약 성적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GS건설이 짓는 위례포레자이는 1순위 청약에서 500여 가구 모집에 청약 통당 6만 3천여 개가 몰렸습니다. 반면 검단 신도시 한신더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B는 2순위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해 결국 미분양으로 청약을 마쳤습니다. 과거 같은 신도시 청약 불패는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수요자들도 청약 시장을 더 깐깐하게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규제나 전반적으로 이제 그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신도시의 높은 그 흥행을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최대한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서 올해 수도권 미분양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은 수도권 미분양이 작년보다 2.6배 증가한 17,0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택 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입주 물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성수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수재화 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일하는 재화공들이 최저임금 급등으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성수동이 멈춰섰다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일까요? 진실이 무엇인지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최근 이 보도된 내용, 그 기사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성수동 하면 많은 분들이 수재화의 메카, 수재화의 성지 떠올리실 텐데요. 최근에 이 최저임금이 좀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이곳 성수동에서 일하는 재화공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 이러한 언론 보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줄 폐업이 우려된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낀 대형 재화 업체들이 원청인데 이 원청들이 하청에 물량을 주지 않으면서 성수동에 있는 재화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또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최저임금과는 전혀 무관한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좀 싶으실 텐데 이분들의 구조를 좀 봐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모두 다 이제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감도 따오게 되는 도급 형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생산량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임금 체계가 달라요. 여기는 최저임금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개수임금제라 그래서 족당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수당 얼마 이렇게 받는 거예요.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기사 보고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사례가 그 사례로 쓰기엔 적합하지 않는 사례예요.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랑은 기사 보면서 이거 최저임금 아닌데. 네, 우선 최저임금과 관계가 없다는 업계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이 임금 체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데 구조를 좀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구조를 좀 잘 보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소다나 미소페 이런 대형 재화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원청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하청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성수동 재화공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은 기본급 등 월급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건당 금액을 책정받게 되는데요. 보통 한 켤레 구두를 만드는데 5,500원에서 7,000원 정도 선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몇 켤레 구두를 생산하느냐, 그 부분이 곧 내 월급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재화공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요. 오히려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재화공들이 다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는데요. 네. 공인비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공인비가 인상으로 이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 가지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고요. 공인비 인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는 좀 무관하고요. 공인비가 인상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간에 이 재화공들이 받는 월급 봉투는 전혀 달라지지 않거든요. 다만 이 월급을 결정짓는 요소는 생산량, 그 부분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한 켤레에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하던 공인비가 20년 만에 1,50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하청업체에서는 부담을 조금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성수동 거리의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혹은 또 이렇게 폐쇄를 하게 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성수동이 정면층 사이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 임대료가 좀 상승되게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 원부자재 비용도 증가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맞물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성수동에 있는 재화공들이 일자리를 모두 잃고 있다, 줄 폐업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불성설인 거고요.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탓을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화살을 돌리는 이런 부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재화업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의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이 언제 바닥을 찍고 상승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가장 싼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역엔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하고 있는 등 오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왜 올랐는지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전국 주간 아파트값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1곳에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감정원은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전국 26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파트값 변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25개 구 중 금천구가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금천구는 지난달 둘째 주 아파트값 하락이 시작돼 5주간 하락과 보합 양상을 보이다 이번 주 0.01%로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름폭이 적어 저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노후 아파트가 많아 향후 재건축에 따른 기대 심리도 시장에서 반영된 것으로. 경기에선 수원시 장안구와 양주시에서 아파트값이 올랐습니다. 수원은 8달구, 영통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장안구가 0.05% 올라 전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업계에선 장안구 아파트값이 지난해 8달 영통에 비해 더 하락한 탓에 이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하락폭을 만회하는 일명 키 맞추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인천은 부평구만 상승했습니다. 이곳은 GTX 비노선이 지나는 지역이라 교통 호재가 꾸준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부평 아파트값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12월 셋째 주, 올해 1월 첫째 주를 제외하곤 상승 보합을 나타내며 이 같은 호재를 꾸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펴보면 대구에서 중구, 서구, 남구가 올랐습니다. 광주에선 서구, 북구, 광산구가 상승을 견인하며 광주 아파트값을 0.01% 끌어올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집값 하락 분위기 속에서 일부 상승한 곳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지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요즘 신조어 중에 가용비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 대비 용량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 상황에 따른 맞춤형 소비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용량이 새로운 공략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용량 커피와 미니 맥주가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직장인과 학생들을 공략한 대용량 커피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습니다. 캔커피 등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커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한 자릿수인데 반해 이 중 아카페라와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등 대용량 커피 매출은 최근 5년 새 약 170%가량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대용량 커피인 칸타타 콘트라베이스가 작년 출시된 신제품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 제품군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업계는 제품의 맛과 질뿐만 아니라 용량을 다변화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주류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와 와인, 위스키 등 주종을 불문하고 한 입에 털어넣을 수 있는 미니 사이즈가 대세입니다. 1인 가구와 혼술족이 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가볍게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자 마트와 백화점에서도 소용량 주류 전용 매장을 기획하고 제품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딱 너무 맛있는 한 모금이라며 한 캔 더 먹기엔 부담스러울 때 먹기 좋다는 반응을 보이며 귀엽고 감각적인 패키징을 SNS에 적극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업계 역시 급격한 소비 문화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가용비가 식음료 업계 새 트렌드가 되면서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유통업계의 실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KB하나은행의 인사급여 복지제도 통합안이 타결되면서 지난 2015년 옛 외환은행을 흡수해 출범한 지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게 됐습니다. 함영주 행장은 오는 3월 임기를 앞두고 초대 통합은행장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 스스로 연임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B 하나은행의 초대 은행장에 취임한 하명주 행장은 서로 다른 조직 문화를 경험한 직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분명히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빠른 시간 내에 이끌어내서 화학적 결합을 성공리에 이루어내겠습니다. 두 은행을 한 가족으로 만들겠다는 함행장의 약속은 3년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KB 하나은행 노사의 인사, 급여, 복지제도 통합안이 어제 저녁까지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성공했습니다. 제도 통합안에 대한 찬성률은 68.4%였습니다. 그동안 KB 하나은행 직원들은 통합 이후에도 출신 은행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소위 화학적 결합을 못해 자칫 직원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셈입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해 말 직급 체계를 4단계로 단순화하고 임금 수준 저하 없는 임금 체계 단일화 등의 원칙을 담은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붙였지만 찬성률 약 47%로 50% 턱 밑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이에 노사는 올해 초 추가 협상을 통해 노조의 일부 요구사항을 좀 더 수용해 잠정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행장은 취임 뒤 서로 다른 은행의 전산 시스템 결합과 통합 노조 출범 등 진정한 원뱅크가 되기 위한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왔습니다. 갈등 소지가 큰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문제까지 원만하게 풀어낸 만큼 함행장의 연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함행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로 하나금융지주는 다음 달 함행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환자의 병변과 엑스레이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안성과 폐쇄성을 갖춘 의사 전용 메신저가 나왔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일반적인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처방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는 현재 의료계 상황. 일반적인 메신저로 환자의 병변과 엑스레이 사진 등을 공유하다 보니 터치 한 번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변변한 의사용 메신저가 없다고 말합니다.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가 이제 의료인이 아닌 타인, 일반인들에게 보내질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좀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들만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나왔습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의사가 아닌 사람의 환자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권장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것과 동시에 메시지는 3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의료인만 쓸 수 있는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환자 정보 공유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텍스트라고 할지라도 바로 서버에서 오래 보관하지 않고 날려버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해킹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유출의 위험성을 줄여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프리오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메디스태프는 향후 의료 뉴스 큐레이팅 등 서비스를 확대하고 웹 기반 서비스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침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위원장 사퇴 요구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서울 S타워에서 2019년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우선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올해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이 잘못됐다며 류장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전원회의를 종료하되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재판 개입 및 법관 사찰 등을 한 혐의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7일 기각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과 15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일제 전범기업 강제 노역 사건 재판 개입, 특정 성향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등 자신의 혐의들에 대해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의 재판 개입 등 행위로 인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막강한 지위로 볼 때 관련자 진술 등 각종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주말이 끼어 있어 이르면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신문이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평일을 기준으로 23일 신문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명 선이 무너지며 최저치로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6에서 0.97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출생아 수는 32만 5천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꼴찌 수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저출산 정책 방향을 출산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과 양성 평등으로 바꿨습니다. 출산율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대신 긴 호흡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면서 출생아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과 수출이 3년 연속 감소한 반면 내수 판매는 소폭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산업 연간 동향을 보면 자동차 생산량은 한국 GM 군산공장 생산 중단 등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한 402만 9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미국 시장이 정체되며 3.2% 감소한 244만 9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수는 신차 휴가와 개별 소비세 인하로 1.1% 증가한 181만 3천 대로 집계됐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가 중단됐던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다시 시장에 나오면서 수입차 판매는 늘었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앞으로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이 최근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어린이 주스 아이꼬야 제품 가운데 일부 종이 재질 용기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특수 종이로 만들어진 원형 용기 포장재가 외부 충격에 내구성이 부족해 배송과 운송 과정에서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손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자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점을 거론, 권력형 비리 가능성을 쟁점화한 데 이어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소집해 손 의원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사흘 만인 오늘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추위가 주춤한 틈을 타 미세먼지가 또다시 극성입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서쪽 지방과 강원 영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는데요. 그 밖의 전국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주말 맞아 외출하실 때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에만 주의하신다면 큰 추위 없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전라도와 경남,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일요일에는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새벽 중부지방에는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모레까지 제주도와 전남 해안이 5에서 10mm, 그 밖에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은 5mm 미만이 되겠고요. 또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남부 내륙 산간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제주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원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인천은 1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입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은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전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가 최고 3m로 높게 일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요즘 기온 변화가 잦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